안녕하세요. 1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계시죠? 네. 저와 함께 끝까지 힘을 내어서 잘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어떤 그 수업 과정에서 여러분 어떤 점을 느끼시는지 또 저한테 긍정적인 피드백 해주심에 또 힘을 얻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주차 시작합니다. 벌써 많이 달려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어떠셨습니까? 제가 수강 그 중간에 여러분들 요구도 조사를 좀 자유롭게 부탁드리고자 클래스룸에 링크를 올렸는데요. 기대 이상이라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직접 뵐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주차는 벌써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보는 과목에서 나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또 그거를 왜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 또 생각을 조절하는 법,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주차에는 10장에 해당하는 거고요. 정체성과 인생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주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체성. 너는 정체성이 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도 하잖아요. 그죠? 자,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 정체성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체성이 뭘까요? 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첫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역경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역경은 좌절보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방황을 하더라도 도착지가 어딘지 알면 결국 거기에 도착한다라는 겁니다. 자, 셋째, 선택의 순간에 필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으십니까? 자, 정체성과 자기 개념이 있는데요. 정체성은 자기 개념과 다른 개념이에요. 자기 개념은 단순히 나열을 할 수 있는데 정체성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철수는 운동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무엇인가를 깊게 아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전공인 컴퓨터 과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고 나중에 IT 관련된 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고 싶다. 이건 자기 개념이고요.
자기 개념의 요소는 자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체성의 요소는 잘 변하지 않고 늘 그것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아하는 것이나 즐기는 것은 변화될 수 있지요. 철수는 컴퓨터와 관련된 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어 하고 컴퓨터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된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의 사례를 보아서 자기 개념과 정체성은 좀 다른 개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체성은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정체성은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게 되고 이러한 여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철수는 IT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프로그래머로서 능력을 인정받을 때 더 보람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죠. 앞에는 뭘 좋아하고 뭐를 하고 싶다 라는 거는 자기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지요.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게 정체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은 오랫동안의 방황과 탐색을 통해서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두 가지 영역으로 간접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안정된 영역인 성격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성격은 여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향성, 신경 과민성, 성실성, 개방성, 우호성이라고 하는 5가지 요인 이론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성격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알게 되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성격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일관되게 예측해주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까를 두 가지 영역에서, 성격적인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표나 가치는 특정한 어떤 시기에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영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목표나 가치는 성격하고 달리 나이나 직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사회적 성공 같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행복한 가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죠. 특히 추구하는 가치는 같아도 성격에 따라 실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같이 놀러가고 즐기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비해서 내향적인 사람은 가족을 배려해주거나 친밀한 대화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영역, 성격적인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에서 빅5 성격 이론으로 보는 나의 성격 한번 보겠습니다. 202페이지부터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5가지 성격 요인으로 구분되는데요. 성격은 안정적인 특성이 있고요. 타인과 구분되고 사고, 감정,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한 5가지 성격 요인 하나, 둘, 셋, 넷.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과민성, 개방성. 여기에 대한 우리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204페이지 여셔가지고 여기 PPT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
빅5 검사가 많은 문항이 있는데요. 간이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 특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고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어떤지를. 특히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어때 보이는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나이 또래의 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204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 왼쪽에 쭉 보면은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과민성, 개방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저기 보면은 여기 표에서는 혹시 화면을 보고 계신 분이 있으면 자, 여기 보이시죠? 조용한, 그리고 그 반대는 말이 많은 이에요. 여기 사이에 숫자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가운데는 어딜까요? 5겠죠? 5. 조용한, 한 4점? 조용한 쪽인가? 말이 많은 쪽인가? 난 말이 많아. 9. 조용해. 나 진짜 조용해. 1. 혹은 나 조금 5점, 6점. 자, 여기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현재의 모습.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조용한, 말이 많은 중에서, 네. 자, 그 다음, 주장이 약한, 주장이 강한. 그 다음, 모험적이 아닌, 모험적인. 정력적이 아닌, 정력적인. 소심한, 대담함. 자, 그 다음 우호성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불친절한, 친절한. 비협조적인, 협조적인. 이기적인, 이기적이 아닌. 잘 믿지 않는, 잘 믿는. 인색한, 관대한. 자, 그 다음 성실성. 비체계적인, 체계적인. 무책임한, 책임감이 있는. 현실적이지 못한, 현실적인. 부주의한, 철저한. 게으른, 근면한. 신경과민성, 이완된, 긴장된. 마음 편한, 불안한. 안정된, 불안정한. 만족한, 불만족한. 냉정한, 감정적인. 자, 그 다음 개방성. 상상력이 빈약한,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이 아닌, 창의적인. 호기심이 없는, 호기심이 많은. 생각이 얕은, 생각이 깊은. 단순한, 세련된. 자, 여기에서 그 다음 205페이지를 보시면 요렇게 빅5 성격 특성별 성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외향성에 대한 문항 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면 이러한 특성이 있고, 외향성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면 이렇게 높은 점수가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외향적인 것 같네요. 외향적이네요. 그 다음에 우호성 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시는 분은 공격적인. 그 다음에 우호성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수능적인 특성. 성실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면 자유로운. 성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꾸준함. 네. 그 다음에 신경과민성에 낮은 점수를 받았으면 민감한. 신경과민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느긋한. 자, 개방성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으면 변화를 회피하는 특성, 개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변화를 추구하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인간관계 자극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외향성이 높으면 폭넓은 인간관계와 새로운 도전을 선호하는 데 비해서 낮으면 혼자 지내거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외향성이 높으신 분 계십니까? 낮으신 분 계십니까?
자, 우호성은 타인을 우호적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성격으로 우호성이 높으면 따뜻하고 공감적이어서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은 데 비해 낮으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성실성은 자기 조절을 잘하고 성취를 위해 노력하며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성실성이 높으면 높은 학업 성취나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을 높은데 비해 낮으면 나태하고 신뢰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신경과민성은 정서적 안정, 통제감, 세상에 대한 위협 지각 등을 반영하는 성격으로 높으면 감정 기복이 크고 인간관계 갈등이 많은데 비해 낮으면 자극에 예민하지 않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개방성.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체험을 좋아하는 성격을 말하고 개방성이 높으면 유머 감각이 높고 창의적인 데 비해 낮으면 인습적이고 전통적인 권위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자, 성격을 통해서 본 나의 모습의 일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성격은 대인관계나 역경에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인관계는 외향성과 신경과민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외향성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신감과 적극성을, 신경과민성은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이나 예민함을 반영합니다. 인간관계의 만족도에는 외향성보다 신경과민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신경과민성이 높으면 감정 기복이 크고 사소한 일로도 분노나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를 쉽게 느끼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오해하여 화를 내는 경우가 많고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사소한 일에 너무 민감하고 대인관계에서 자주 갈등을 겪으며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자주 입는다면 신경과민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사소한 일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떠오른다면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나쁘게 해석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의 성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찾아보는 연습활동이 있네요. 자, 여기서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대략 파악해보고 성격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에피소드를 몇 가지 기억해서 글로 써보셔도 되고요.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보고 또 서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그 클래스룸 댓글, 수업 댓글로 이렇게 해주시면 서로의 글에서 피드백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격도 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나요? 삶의 의미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또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웰빙의 상태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역경을 이겨내는 것, 또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을 피하고 또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행복한 것만, 즐거운 것만, 이런 쾌락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프랑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자, 삶의 의미는 자신이 그동안 무엇인가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쾌락을 추구할 때보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더 행복합니다.
예를 들면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즐겁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또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들지만 그 커가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 우리 선조들은 삶의 의미를 충성이나 효도 같은 유교적 가치에서 찾았었어요. 유교적 가치의 영향력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물질주의가 지배를 하지요. 물질 만능주의지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삶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도 어떤 경제적 가치 같은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는 나와 삶의 의미. 우리가 불쾌한 경험 속에서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즐거운 경험 속에서도 삶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쾌하거나 즐거운 삶의 경험들을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네만은 우리에게는 경험하는 나와 기억하는 나가 있으며, 기억하는 나는 많은 경험을 정리해서 기억할 때 강렬한 경험과 경험의 결말을 더 중시하고 나머지 경험은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지만 고통스러운 내시경보다 느리지만 고통이 적은 내시경을 덜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기억하고요. 긍정적 경험에도 같은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휴가를 갔을 때 즐거웠던 경험이 많았더라도 그저 그런 휴가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정리해서 기억을 할 때는 강렬한 경험과 경험의 결말을 더 중시하고 나머지 경험을 무시하는 경향, 기억하는 나가, 경험하는 나와 기억하는 나가 있다라는 거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기억하는 나가 삶을 행복하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직장에 다니는 아빠, 공부를 하는 학생 모두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삶의 의미가 분명하면 그 고통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노력이 멋진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의미를 주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세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사는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더 잘하려고 하는 노력 과정 중에 있고요.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여기는 좀 연령이 어린 기억이 있지만 인생 지도로서 삶의 의미를 느꼈던 순간으로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긍정적인 경험, 아주 강렬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 이렇게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으로 나누어서 인생 지도라는 거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인생 지도를 그리면서 자신에게 미친 영향의 크기에 따라서 선의 길이를 다르게, 그리고 경험한 시기를 나이로 표시해보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연습 활동이 있습니다. 자, 기회가 되시면 인생 지도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소확행 합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힘든 현실에서 얻기 어려운 행복을 소소하지만
당장 얻을 수 있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곳에서 그런 행복을 찾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소확행이 유행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가치 없는 미래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놀고 싶은 것 참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은 힘들고 취업해도 보람이 없다면 힘든 노력의 가치를 찾기 어렵지요. 행복은 긍정적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소확행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당장은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삶의 의미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 꼭 사회에서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가족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나 가족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는 정말 큰일인데 대단한 일인데요. 직업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인생에서 가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운이나 타고난 재능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가족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행복한 삶은 소소한 행복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